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내도 더 이상은 안심할 수가 없겠습니다. 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 1명이 발생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한 여성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는 입국장에서 바로 격리가 돼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노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승무원과 승객도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겠습니다. 현재 중국 우한에서만 이틀 만에 130명이 넘는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고요. 세 번째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방역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1월 20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 메르세데스 벤츠가 전하는 반가운 소식. 여러분께서 주신 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1월 한 달간 구매하시는 차량에 한하여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장해드립니다. 늦기 전에 가까운 전시장을 방문하세요. 메르세데스 벤츠. 안녕하세요. 가수 이선입니다. 70년 변함없는 칠성사이다처럼 올해도 청량한 한 해 되시길 바래요. 칠성사이다, 정다운이 맛 칠성사이다, 언제나 칠성사이다. 우리 입맛엔 칠성사이다가 좋아요.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결혼 준비 잘 돼? 돌잔치 할 건 많지. 크루즈 여행 알아보려고 웨딩, 축연, 크루즈, 그리고 상조까지. 인생의 좋은 날도 슬픈 날도 좋은 라이프에 토탈 라이프 케어가 함께합니다. 이제 상조 회사를 넘어 토탈 라이프 케어까지. 좋은 라이프. 오래 쓰는 세단기는 뭘까? 오래 쓰는 코팅기는 뭘까? 45년 사무기기 전문가니까 오래 쓰는 사무기기 카피어랜드랍니다. 나 좀 전에 동네 산책하다가 어쩌다 마주친 나도 봤어. 아니 마트에서 어쩌다 마주친 대체 뭘 봤는데? 보험 클리닉. 보험 고민 있으면 편하게 오세요. 1833-6114. 내 보험 바로 잡을 땐.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4.15 총선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안동시 선거구 예비 후보들 인터뷰할 텐데요. 오늘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예비 후보를 잠시 후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죠. 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총선이 오늘로 꼭 86일 남았습니다. 네. 시간 참 빨리. 석 달도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참 빨리 지나가는데, 자 이런 와중에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자, 예상 밖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분석할 때 과연 독자적으로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바른미래당에서 둥지를 틀 것이냐, 아니면 보수 대통합할 것이냐 등등 예상을 했는데 총선 불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자, 맞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예. 우선 깜짝 놀란 게 총선 불출마고요. 예. 원내에 진입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본격적인 정당을 진두지휘하는 네. 또 예, 평론가님. 예,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예. 전화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다시 지금 괜찮습니까? 네네, 괜찮습니다. 예, 중간에 끊겨서 들려서요.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자유한국당을 보시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요. 예, 저 평론가님. 네네. 전화를 끊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예. 자, 전화 상태가 지난주에도 좀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이러네요. 자, 총선이 이제 오늘 1월 20일 해서 꼭 86일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한 1년 4개월, 5개월 만에 귀국을 해서 기자회견도 갖고 일성을 국민들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좀 분석해 보죠.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네. 잘 들립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안철수 전 대표 행보. 예. 아까 말씀드리던 것이 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원외에 계시다 보니까 108석의 이제 거대 제1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의 장외 투쟁에만 좀 몰두했던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뭐 이미 정치 경력 8년 차가 됐습니다. 여러 정당에서 이제 의원 생활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습니다. 창당도 해봤고요. 그런데 이 원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총선 불출마를 이제 선언했는가 굳이. 그러니까요. 이게 여의치 않으면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총선 불출마의 의미부터 조금 이제 혼동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정계 복귀가 맞긴 한데 이 복귀 후에 그럼 활동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다 이게 아주 명쾌하진 않아요. 다만 몇 가지 전제는 이야기했죠. 정당을 만든다. 그리고 실용주의 중도 노선이다. 그리고 아마 보수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아주 깔끔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보수 통합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정말 보수 통합이 향후에 확장이 돼서 사실 오늘 이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름 탄력을 또 받고 있거든요. 주춤했던 통합 열차가 또다시 이제 동력을 얻고 있는데. 오늘 그 확정됐으니까 새로운 보수당과 한국당 양당 협의체 수용을 했죠? 한국당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한국당이. 말씀하신 대로 이 처음에는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이 이 혁통위의 힘을 모아야지 자꾸 기구를 분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박형준 위원장은 한국당의 대변인이냐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갈등의 골이 깊어졌었는데요. 결국 한국당은 당대당 통합위를 수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플랫폼 역할은 혁통위가 한다. 다만 이제 이 디테일한 문제들은 양당 통합위원회에서 다룬다. 그래서 이제 투트랙으로 가기로 됐어요. 그러니까 보수 통합은 다시 또 재가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판이 좀 커진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 통합에 관심이 없다라는 좀 모호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중도 보수 대통합이라는 그림에 선지안을 하거나 후발로 올라타거나 결국은 이 흐름에 합류되지 않겠는가 하는 관측도 아직은 남아 있어요. 결국은 합류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왜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건가요? 바른미래당 안 들어가고?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당원 자격은 바른미래당에 있고요. 민주당을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지난 총선에선 꽤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을 굳이 두 개로 쪼개서 민주평화당이 하나 나가고 안철수 전 대표는 안철수계 의원들을 이끌고 유승민 의원 합쳐서 만든 게 바른미래당이잖아요.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은 도로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신부가 바뀌었더군요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반쪽짜리 바른미래당인데 이름은 바른미래당이지만 사실은 안철수계 미래당인 셈인데 좌장은 손학규 대표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제1안 바른미래당을 접수한다. 본인의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만 현 상태로는 안 되니까 이걸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중도지대의 정치 세력을 재규합한다. 그럼 여기에 민주평화당이 들어올 수 있겠고요. 여기서 또 쪼개져 나간 대한신당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최선의 모델인데 그래봐야 도로 국민의당이라는 거죠. 이게 딱 국민의당이잖아요. 이 세 개가 합쳐지면. 네네. 도로 국민의당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2016년 총선 이상을 기대해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도로 국민의당 하자고 정계 복귀한 거냐. 기존과 무엇이 달라졌느냐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것보다 더 세가 커져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좀 가정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렸지만 민주평화당이 못 들어오죠. 왜냐하면 골이 깊습니다. 예. 대한신당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박지원 의원만 해도 광주 민심은 아니올시다다. 아하.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안 대표로 호남의 사위로 받아주지 않는다. 예. 호남 8위를 해서 그렇게 국민의당을 호남이 밀어줬는데 그 이후 보인 행보가 탈호남 아니었느냐. 네. 그래서 뭐 최경환 이제 민주평화당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사과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광주 5.18 민주화 묘역을 방문한 이 안철수 전 대표 실제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광주 시민들이 실망하셨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래서 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 파격 행보기도 하면서 예. 과거를 조금 해명하고 지우고 하는 행보를 또 함께 동시에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좀 흥미진진한 대목인데 근데 이러려고 온 것은 아닐 것이고 아직 안 대표가 내놓지 않은 카드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 상황을 접수한 이후에 네. 도로 국민의당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텐트의 이 어떤 면적을 넓히는 중도 빅텐트로 나갈 것이냐. 예. 아니면 중도라는 타이틀을 보수 대통합에 걸어서 어찌 보면 중도 보수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서 네. 지금 통합 흐름으로 가고 있는 보수 통합 측과 또 한 번 2차 연대를 할 것인가. 지금 시나리오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고. 아직 뭐 이래저래 가능성은 열려 있군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런데요. 얼만큼 파괴력이 있을까가 이제 유권자의 선택인 거죠. 그렇군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지금 5.18 묘역에 가서 사과를 했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점을 사과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바른정당과 구체적인 합친 말씀을 거. 드리면 예. 일단 사과의 내용은 조금 심플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 실망하셨을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 예. 그러면 광주 시민들이 또는 이제 확대하면 예. 호남 유권자들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실망했을 일이 뭐가 있느냐. 예. 국민의당은 호남 의석을 석권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문재인 대표의 이 민주당이 거의 괴멸됐었죠. 그래죠. 그 전체 의석이 28석인가 그런데 23석인가 찾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전남 광주에서 23석을 차지해서 거의 다. 예. 여기에 정당 지지율까지 얻어서 30석이 훌쩍 넘는 정당으로 그렇죠. 이제 제3당이 되면서 시작을 했죠. 예. 제2야당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당구도 캐스팅 보트가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 그 이후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가 탈호남 행보였다는 게 최경환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질타예요. 네. 호남의 표심을 가지고 그런 정도 30석이 훌쩍 넘어서 교섭단체 꾸리고 40석 규모의 정당을 만들어줬더니 그 이후에 결국은 박지원 의원이 함께 민주당을 박차고 나와서 국민의당을 열었었잖아요. 예.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로 결국은 보수로 갈 거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 게 박 의원의 입장인데 예. 지금은 이제 보수 통합 관심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 정당계 의원들과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국민의당을 깨버렸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당이 세 개로 쪼개진 겁니다. 그렇죠. 안철수계 의원들 예. 그리고 지금 손학규계 바른미래당 당권파 예. 그리고 일부 무소속이 된 분들이 호남 의원들이 많아요. 예. 예를 들면 광주의 김경진 의원만 해도 그냥 공중에 떠서 무소속이에요. 예. 그러니까 호남계 의원들은 자가발전으로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이 될 수 있을지언정 바른미래당 간판이나 민주평화당 간판이나 대한신당 간판으로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대한신당은 지금 창당하자마자 다시 민주평화당과 합치자고 하는 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 국민의당으로 가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많이 밉고 그 호남 의원들로서는 감정의 골이
쉽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예. 정서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요. 네. 자, 이 검찰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 계속해서 대립하는 그런 양상이 진행 중인데, 자, 이번 주는 또 검찰 중간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네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선 오늘 회의가 있었죠. 예, 우선 그 검찰이요, 조직이 검찰총장 밑에 그 검사장급이 있고요. 네네네. 그 밑에 이제 부장 검사들이 있습니다. 차장 검사가 있고 그 밑에 부장 검사가 있고. 맞습니다. 그 밑에 차장이 더 평검사 높죠. 있고. 그렇죠. 자, 지금 이 2차 인사에 대해서 이 중간 간부라면 이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얘기하는 거죠? 차장, 부장 혹은 요직의 과장까지 포함이 됩니다. 아, 과장까지? 예,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오늘 조간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검찰 관계자 장인의 빈소에 검사, 요직 검사들이 다 모였죠. 윤석열 총장도 왔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신임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 검사에게 예. 과장급 검사가 양석조 검사 이름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예. 대검의 이제 수석 연구관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부하 직원이에요. 그래 당신이 지금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서 네. 조국이 무혐의라고요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뭐 어깃장을 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항명이 벌어지고 있다. 심재철이 왜 조국을 무혐의라고 했을까? 예.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사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상당한 임팩트를 줬을 것이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보도된 게 윤석열 총장이 고위 간부들은 32명 다 싹 물갈이 했잖아요. 예예. 근데 중간 간부들은 좀 남겨주시오, 유임시켜 주시오. 그 요청을 했죠, 윤 총장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예. 지금 이제 현행 수사들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법무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면 또 윤석열 사단 숙청 이런 얘기 나올 거고요. 그렇죠. 남겨주면 이제 절충봉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일부는 갈고 일부는 이제 남기면 그 의도가 뭔지 이제 해석에 들어갈 텐데 사실은 이게 절충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견이 컸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 국민들 신뢰를 받고 있는데 불신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네. 그런데 이제 2라운드 중간 간부까지 다 싹 물갈이 해버리면 이게 사실 총장 나가라는 얘기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 빈소 사건이 터지면서 저는 중간 간부는 이 윗선들을 다 물갈이 했으니까 예. 중간 간부는 통제할 수 있겠지라고 판단했을 법무부가 이거 봐라. 과장이 부장검사에게도 대들고 조국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로 골이 깊구나. 그렇다면 이왕 비난받은 김에 다 갈아엎어야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서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오늘 위원회 후에 이게 내일은 아니고요. 23일쯤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23일. 예. 네, 추석 이 밑에. 예. 인사 발표를 설 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4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오늘로 꼭 8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떤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을 펼치게 될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안동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삼걸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에 도전을 하시는 건데요.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잠깐 20대 국회 평가부터 좀 해보죠. 전체적으로 봐서 지난 20대 국회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20대 국회 평가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20대 국회는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국회였죠.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국회였다. 걱정하는 국회. 예.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도 정작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인 30.5%로 사상 최악의 국회로 국민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은 국민의 서로 다른 의견을 국회라는 하나의 커다란 용광로에서 타협과 협상을 통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아마 금년 4월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에만 쏠려서 4.15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러한 국회의원들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양 진영 간의 공방이 아주 거센데 우리 이삼걸 후보님께서는 어떤 점수를 주고 싶으세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신체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방향성은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단기적으로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여당이지만 좋은 점수는 줄 수 없다. 예,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도 환자의 건강 상태를 보고 서서히 약을 써야 하는데 세계 경제 여건도 좀 어렵고 우리 경제도 하향 추세이기 때문에 정책의 강도와 속도 조절이 좀 필요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경제 정책은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2, 3년이 걸리는데 사실 정책 방향이 맞았기 때문에 조금 3, 4년 작년부터 서서히 조금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작년에 고용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이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생각한다면 좋은 점수는 줄 수 없죠. 여당 후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수는 줄 수 없다. 이 정책 강도라든지 속도 조절이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시고. 그런 얘기죠. 자, 이번에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결심하시고 이제 예비 후보 등록까지 하신 건데요. 이번 총선에 나가기로 결심하게 된 배경, 출마의 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래요. 우리는 사실 오랜 수건이었던 경북도청이 이전에 오면은 안동이 우리 경상북도의 수도가 되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고 도청 이전은 분명히 안동에 도약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나보면은 도청을 유치해 놓고도 준비와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에 인구는 줄어들었고 도시 상권이 무너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지역 경제는 사실 끝없이 추락하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안동은 참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20년 이상 특정 정당과 특정 문중을 선택한 결과 우리 안동은 실패와 쓰라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너진 안동 경제를 살리고 답답한 대한민국 정치와 부끄러운 안동 정치를 바꾸어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자존심을 되찾고자
제20대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안동 경제를 살리고 안동이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우리 이삼걸 후보님만의 장점을 꼽으라면 어떤 점을 좀 호소하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사실 행정 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예산이 형성되고 정책이 결정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경북도와 행정안전부를 오가며 32년간 공직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도에서는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로 근무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보직인 감사과장, 재정과장, 행정과장이란 요직을 맡았었고 지방세제관, 재정국장, 차관보, 차관을 여기만 말 그대로 행정관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더 지방재정도 잘 알고 국가재정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동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안동시에 부담이 좀 적게 하고 부담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안동시에. 국가 예산을 안동에 어떻게 투입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는 힘 있는 여권 후보입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힘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가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 하나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정말로 지난 7년 동안 안동에서 2번이나 낙선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어려운 서민들의 애환을 잘 아는 후보입니다. 이삼걸 후보님, 행정 전문가다,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다, 또 누구보다 서민들의 애환을 잘 아는 후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자, 안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이 강세를 보여왔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분들도 뭐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신데, 자, 이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지역적인 한계, 이거 어떻게 극복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안동을 포함해서 대구 경북 지역이 지역 정서상 사실 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지 않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은 안동이 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대다수 시민들은 이대로 가면은 안동에는 희망과 미래가 없다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한당의 국회의원은 자한당이 집권 여당일 때도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민들에게 참 간곡히 호소합니다. 뻥 잡는 게 매란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안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참 경륜과 능력이 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시민들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면서 무너진 안동 경제를 살리려고 부끄러운 안동 정치를 바꾸는데 최고 적임자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저희들 알지만 지난 2000년도에 우리 건정달 총재가 그 당시에 집권 여당으로 나왔는데 그 김대중당 뺄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선택을 안 냈는데 지금 많이 후회하는 시민들 많이 만납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안동 시민들이 망국적인 지역 감정이나 선거 때마다만 살아나는 정신 문화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결단을 하실 거라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뭐 우리가 어떤 전략이 있겠습니까? 지역적인 한계는 시민들의 새로운 결단을 좀 내려달라고 제가 간곡히 호소한 그게 제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요. 15분 내외로 해서 질문을 조금 건너뛰자면 공약을 궁금해하시는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주요 공약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참 출마 기자회견에도 얘기했지만 집권 여당 국회의원만이 실천할 수 있는 국가가 주도하는 대형 프로젝트
한 5개 공약을 참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5개. 예. 뭐 첫 번째는 우리 54단 그 123년대 그 부지에 그 부지에 그 부대를 이전하고 국방 관련 연구원이나 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그런 어떤 제가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참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하고 중앙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성진 인천각 보건각 연계해서 우리 안동 역사 또 폐철도 부지가 생기는데 여기에 독립운동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그곳에다가 우리 민족 정신교육원을 유치하여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자존감과 자긍심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네, 또 세 번째는 도청이 이제 왔는데 안동과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양쪽이 서로 애를 먹습니다. 이럴 때 그 도청하고 우리 옥동하고 연결하는 직선 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직통 도로를 제가 처음 시장 나와서 6년 전에도 도청이 오기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안 됐어요. 빨리 만들어야 상생 경제권이 구축됩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이거 직통도로가 개설된다는 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뭐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진행은 지금 안동시에서는 환마일 넘어가지고 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지만 돈이 한 5천억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 돈이 우리가 안동시나 그다음에 경북도청의 재정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하더라도 10년, 20년 걸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돈을 투입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공약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예천 안동이 통합이 돼야 되죠. 지금은 같이 공동 유치했으니까 이 부분도 예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지원을 많이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천 안동 통합을 이번에 꼭 이루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지난번에 출마 기자회견 때 했는 거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안동 댐이 만들어진 지 오래됐지만 너무 과다 규제가 돼 있어요. 이것을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완화해서 안동 문화 관광단지를 좀 확장하면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국가 관광단지로 승격시켜가지고 정말로 안동 도심이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동이 조금 도청 소재지로서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좀 다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국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5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54단 부지 이걸 이전해서 새롭게 좀 개발하겠다는 것. 두 번째 국립 독립운동 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 안동 역사와 폐철도 부지에. 그리고 안동 예천 통합. 그리고 옥동 도청 신도시간 직통도로 개설하겠다. 마지막으로 안동 문화관광단지를 확장 활성화시키겠다. 자, 이렇게 청사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을 또 건너뛰어야 되겠네. 끝으로요. 좀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제가 공직을 마치고 고향 안동에 내려와서 시민들과 함께 웃고 온 지도 어느덧 6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철연, 학연,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저에게 그동안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 고마운 빚을 꼭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번이나 낙선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당선되어 시민들의 참 신부름꾼이 되고 싶습니다. 원래는 머슴을 뽑아놓고 속상해하는 주인이 아니라 머슴 한번 잘 뽑았다고 크게 만족해하는 진짜 주인 노릇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3걸로 한번 바꿔보시고 마음에 들면 계속 쓰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인은 다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당 좀 버시지 마시고 사람만 보고 저를 좀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향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안동의 아들, 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제발 일 좀 시켜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에 후보가, 지금 이제 예비 후보 단계니까요. 후보가 확정이 되면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또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예비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안동시 지역구 자유한국당의 예비 후보죠. 권택기 후보를 만나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스포츠 리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는 이 소식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상주 상무 프로축구 지금 잘 운영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뭐 연고지 이전 설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의 확정이 됐어요. 그래요? 네, 원래가 이 광주에 그 상무팀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광주 상무. 2011년부터 상주로 옮겨왔는데 그 당시에 상주시와 국군체육부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3자 협약을 맺은 게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네네네. 아, 예. 그래서 상주시가 시민구단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가입금이 10억 원인데 이미 10억 원을 냈거든요. 예. 상주 상무를 할 때 이미 10억 원을 냈고 공구장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또 숙소도 있고. 또 팬들도 많고 해서 인프라가 이제 갖춰졌습니다. 이제 시민구단으로 전환되는데 거의 문제점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시민구단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후속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광주 FC가 8년 동안 광주 상무로 있다가 현재 광주 FC로 이제 바뀌어서 올해부터 클래식으로 올라갔잖아요. 1위에서 광주 FC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충남 아산 프로축구 그러니까 경찰청 아산 무궁화 축구단이 충남 아산 프로축구로 바뀌었죠. 왜냐하면 의무 경찰제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청 아산 무궁화 축구단이 없어지면서 충남 아산 프로축구팀이 새로 생겼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민구단으로 바뀐 게 벌써 2팀이나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상주 상무도 우리나라에서 3번째로 이제 시민구단으로 내년부터는 참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년부터는 상주 FC 뭐 이렇게 그 정도로. 그러면 상무는 내년부터는 뭐 광주 상무로 다시 또 다른 데로 이제 옮길 가능성이 높고요. 아, 광주 말고 다른 그리고 데로. 이제 신생팀이기 때문에 2부 리그에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광주 상무도 그랬고 충남 아산 프로축구팀도 그렇고 창설팀은 원래가 2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챌린저 리그에서 그리고 상주 상무도 원래 챌린저 리그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클래식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축구 겸 2020 도쿄올림픽 예선 8강전 어제 많이들 지켜보셨을 텐데 우리나라가 요르단 2대1로 극장골로 2대1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된 건 좋았는데 저는 어제 이걸 보면서 아쉬운 점이 참 많았던 게 역시 축구는 골을 넣을 수 있을 때 넣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한 3대0, 4대0으로 앞서갈 수 있었는데 뭐 골대 몇 번 맞고 나오고요. 뭐 결정적인 찬스 놓치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반 40분경이었죠. 조규성 선수가 그거는 사실 유치원생도 넣는 골을 그런 날렸어요. 일부러 저는 그래서 승부조작 얘기가 탁 떠올랐어요. 그럴 리가요. 저는 위험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건 못 넣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골대 2, 3m 앞에서 일부러 차라고 해도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골키퍼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조규성 선수가 그런 걸 보면서 문전철이 미숙이 우리 축구에 50년 동안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거든요. 뭐 하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패스미스는 있을 수가 있는데 골대 바로 앞에서는 패스미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골키퍼한테. 근데 이걸 골대 크로스바 위를 그것도 5m도 아니고 한 3m 앞에서 찼는데 그렇게 문전처리가 미숙해갖고는 감독이 바깥에서 정말 없는 병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바운드가 좀 이렇게 약간 뜨긴 떴더라고요, 보니까. 떠도 그걸 감안해야죠. 공격수인데 그냥 서 있는 공을 슈팅하는 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약간 뜬 거는 다 감안해서 약간 이렇게 발등으로 차야죠. 이게 바로 그런 게 이제 감각적인 건데 문전철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이 50년 동안 들어온 얘기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조규성 선수가 약 3m 앞에서 바로 크로스바를 넘긴 거. 일부러 그렇게 하래도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조규성 선수가 첫 골은 넣었어요, 사실은. 헤딩슛으로. 2대1로 이겼는데 이제 호주와 수요일 날짜는 7시 15분에 바로 내일 모레네요. 네. 4강전을 갔습니다. 호주 전력은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국가대표는 사실 우리가 더 낫다고 볼 수 없는데 23세 이하는 우리가 월등히 앞섭니다. 10승 2무 2패. 그래요? 최근에 3승 1무. 이렇게 해서 지금 23세 이하는 우리가 월등히 앞서 있어요. 하지만 23명 가운데 9명이 유럽파예요. 호주는. 그렇습니까? 9명이나. 그리고 니콜라스 디아코스티노 선수가 에이스인데 퍼즈 팀에서 뛰고 있고요. 또 멜버른에서 뛰고 있는 토마스 영은 굉장히 피지컬이 좋고요. 아주 순발력도 좋고. 그래요. 또 아들레드에서 뛰고 있는 알 하산 투레는 발자갈이 뛰어나고 웰링턴에서 뛰고 있는 레노 피스코퍼는 이 선수는 슈팅 능력이 좋고 어쨌든 호주는 23세 이하 성인 대표팀을 그라함 아놀드 감독이 다 맡고 있거든요. 성인 대표팀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 같이. 우리가 평가전을 가졌을 때 지난해 1대1로 비긴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호주한테 저는 뭐 약간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같아서는 우리와 호주전,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 팀이 이제 올림픽 본선을 나가거든요. 호주한테 설사 패하더라도 3, 4회전에서 이기게 되면은 이제 도쿄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게 되는데 3, 4회전으로 밀리게 되면 좀 조마조마하죠. 그럼요. 호주를 꺾고 내일 모레 이 도쿄행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축구 대회 보면 좀 얘기거리가 되는 게 우리 김학범 감독 그 선수 기용 있잖아요. 보통 우리 왜 대표팀 보면 많이 바꿔요. 2-3명 주전 이렇게 바꾸는데 김학범 감독 뭐 7, 8명씩 교체를 하니까 골키퍼 빼고는 다 바꾸는 것 같아요. 경기마다. 저도 처음 봤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 보고. 만약에 이강인 선수라든지 백승호 선수가 들어왔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베스트 11에서 뭐 30명 바꿀 정도인데 이제 이강인 백승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 맞잖아요. 선수들 기량이 다 비슷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7명, 6명, 뭐 5명 막 이렇게 가는데 이런 상대팀이 헛갈리는 거예요.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학범호의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서 그렇게 많이 바꾸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23세 이하 청소년 대표까지도 그러지 않거든요. 되게 보면 이제 3개월 아니면 많으면 6개월 정도 훈련하기 때문에 베스트 11에서 보통 많아 15명 갖고 운영하거든요. 4명 정도 더. 근데 이건 7명, 6명 막 바꾸니까 상대팀이 헷갈릴 것 같아요. 아무튼 김학범 감독은 저는 프로축구 감독 못지않게 아주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시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도 아주 좋고. 자, 오랜만에 UFC 소식 좀 전해드릴까요? 어제 그 UFC 코너 맥그리거와 세로니 경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 40초 만에 KO로 끝나서 약간
약간 좀 김이 좀 빠졌는데 자 맥그리거 선수가 그 한 1년도 더 넘었죠.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선수와 경기를 가서 거기서 졌잖아요. 네. 예, 그 왜 하빕 선수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왜 머리에 아주 큰 파마 머리 그 가발, 러시아 선수. 예, 레슬러 선수. 20전 전승. 근데 너무 전승. 맥없이 졌어요 이때. 근데 이 재대결 뭐 얘기가 지금 나온다면서요? 네. 지금 데이나 화이트라는 사람이 UFC 대표인데 굉장히 이 사람이 아주 그 장사를 잘해요. 소위 말하는. 예. 그래서 1년 4개월 전에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에서 이 코너 맥그리거 UFC 최고의 흥행 가치를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예. 이 선수가 패더급, 라이트급, 웰터급을 다 왔다 갔다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러시아의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선수한테 1년 4개월 전에 초크로 패했거든요. 뒤에서 목 조르는 거. 그걸로 졌었는데 이 두 선수 간의 재대결이 과거의 무하마드 알리와 포맨 대결만큼 관심을 모을 것이다. 실제로 그래요. 현재는. 지금 사실상 코너 맥그리거가 그날 타격전에서도 불리했었거든요. 그렇죠. 하빕 선수가 워낙 강하게 치고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다시 붙어서 타격전에서는 코너 맥그리거가 월등하거든요. 사실은. 그날 좀 방심했었는데 아마 제대로 붙게 되면은 글쎄요. 극강적으로 이 그래핑 기술이 강한 하빕과 타격가 중에서는 최고 선수인 코너 맥그리거의 재대결 아주 지구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 간에 아마 3억 달러까지도 가게 될 것 같아요. 합해서. 대전료가요? 3억 달러면 3천억이 넘는 돈이.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그때 1차전 때 저도 봤었는데 저는 월등하게 봤거든요. 하빕 선수가 워낙 이 레슬링 실력이 좋아서 한번 클린치 한번 잡히면 맥을 못 쳐서 이 코너 맥그리거가 다시 붙어도 좀 워낙 또 강하게 타격전에서도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코너 맥그리거가 안 밀렸어요.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다 감안하고 또 이 그래핑까지 다 방어 기술을 습득하고 나서 이제 싸울 거 아닙니까? 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이 두 선수 싸우기 전에 우리 정찬성 선수 좀 타이틀전 기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춥다는 겨울의 마지막 절기 대한입니다. 하지만 맑은 날씨에 심한 추위는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절기 대한이 속해 있는 1월은 한 해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옛 선조들은 방과 마루에 콩을 뿌리면서 악기를 쫓아내고요. 한 해의 행복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대한에서 다음 절기 입춘까지 약 일주일 정도를 신고간, 손 없는 날로 불렀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 사람들은 이때 이사와 집수리를 하고 전자제품 판매점은 대목을 맞는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보다 4, 5도 가량 더 내려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하지만 내일 낮에는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는 또 한 번 스모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설 연휴 앞두고 눈비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가 내리겠고요. 설 연휴 첫날인 금요일부터 연휴 기간 내내 영동, 영남, 제주도에 비나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7도, 한낮에 5도 분포 예상됩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과 같은 4도, 체감 온도는 1도, 습도는 49%입니다. 날씨였습니다.